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예, 자 이번에는 언더스탠딩 장순원 기자님. 네, 부동산 이야기로 시작해서 부동산 이야기로 끝나는. 예, 뉴욕의 부동산으로 이번에 또 네, 가는 것 같습니다. 뉴욕에서는 또 부동산 관련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러니까 네, 부동산 얘기면서 금융권 얘기인데 네. 예, 얼마 전에 NYCB라고 뉴욕 커뮤니티 뱅크 혹시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습니다. 네. 네, 그 회사가 그 은행이 위기를 겪고 있다고. 네. 네, 얼마 전에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손실이 드러나고 그러면서 배당금을 확 줄였는데 이제 주가가 반토막 됐는데 이제 시장에서는 이게 이제 단순히 실적이 줄어든 게 아니라 예. 이 뉴욕 커뮤니티 뱅크가 이 멀티패밀리라는 그 주택에 대출을 너무 많이 해줬는데 이게 좀 불안하다. 이 예. 불안한 게 혹시 이게 또 제2의 SVB 사태처럼 번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뭐 그러니까 지방은행 부실 사태 내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 이제 뭐 배워보죠. 무슨 일이? 이런 상황인데 예. 이제 보통 이게 두루뭉술하게 상업용 부동산의 위기가 지방은행으로 전이된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미국의 이제 그 안 대표님이 애정하는 신문이죠. 월스트리트 저널. 저널이 예, 월스트리트 이 뉴욕 커뮤니티 뱅크 사태의 배경에는 뉴욕에 그 터프한 렌트 규제가 있다. 임대료 규제가 있다. 뉴욕판 임대차 3법이 네. 3법이 위기를 울렸네. 이런 위기를 불렀네. 네, 그런 부동산 위기를 불렀다. 그런 얘기를 해서 이게 어떤 얘기고 미국의 뉴욕의 이제 임대차 제도가 대체 어떻길래 이런 오, 예. 궁금합니다. 네. 네. 네, 이제 먼저 뉴욕의 임대료 규제 정책을 조금 살펴볼 텐데요. 예. 네. 뉴욕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 안에서도 임대료 규제를 조금 빡세게 하는 동네라고 그렇게 알고 해요. 있습니다. 예. 터프하게 터프하게 하는데 그래서 잘 쫓아내지도 못하고 세입자 내보내지도 못하고 네, 임대료도 그렇게, 많이 못 올리고 그렇게 돼 있다고 예, 들었어요. 이게 이제 미국 저게 2017년도 자료인데요. 이게 이제 미국 뉴욕의 이제 임대차 시장의 구조입니다. 예. 크게 보면 여기 마켓 레이트라고 되는데 이건 이제 시장 금리에 따라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집이고요. 예. 요게 이제 렌트 스테이빌라이즈드. 예. 네. 요거는 일종의 규제를 받는 임대 주택입니다. 어떤 건 규제하고 왜 어떤 건 차이가 자유롭게요? 있어요? 이게 이제 뭐 미국 그러니까 뉴욕 같은 경우에는 역사가 깊은데 1920년대부터 이런 임대료 규제를 해왔다니까 100년 넘게 된 규제인데 예. 그러니까 오래되고 그러니까 좀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오래된 집에 좀 저소득층이 살면 임대료를 맘대로 올리지 못 올려. 못하고 또 위원회 같은 데서 뭐 예를 들면 올해는 2%, 내년에는 뭐 3% 이런 식으로 물가 상승률보다 좀 낮게 이제 제한하는 그런 주택이 한 100만 채가 있는 겁니다. 뉴욕 예. 안에. 그게 싫으면 재건축해서 새삥 건물로 만들어 와. 서민용 건물, 서민용 집은 그거를 세핑으로 그러니까 1970년대 이후에 지어진 세핑 건물로 여기 말씀드린 그 시장 프리마켓에서 거래가 되는 거고 예. 옛날 주택들은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임대료 규제를 받는 주택을 프리마켓으로 바꾸고 싶어도 예. 그 집주인이 함부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어떤 일정한 뭐 공실이 돼야 되고 세입자가 나가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몇 개 요건을 갖췄을 때 그걸 뭐 주 정부의 혹은 뭐 정부의 허가를 받고 이해됩니다. 네, 임대료 자유 시장의 물건으로 이제 바꿀 수 있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그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러니까 2019년에 이 임대료 규제가 임대차 보호법이 한층 더 강화됐는데 그 전까지는 이렇게 빡세게 임대료 그 상한을 제한하더라도 일정 부분 공실이 나서 이제 집주인이 여기를 깨끗하게 고쳐서 새 세입자를 받아들일 때는 임대료를 한 20% 이상 높게 받을 수 있게끔 약간의 예외 조항을 줬어요. 아니 그러면 새 건물을 아무도 안 지으니까 잘 안 지을 테니까. 네. 그러면 막 되게 건물들이 낡아질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19년에 그 즈음에서 뉴욕의 렌트료가 너무 올라가니까 주정부에서 특히 이제 올라가는 임대료의 상당 부분을 그 예외 조항 때문에 집주인들이 조금 고치고 임대료를 20%씩 올린다. 이래갖고는 서민들이 다 쫓겨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20% 예외 조항을 막아버린 거예요. 새삥 건물 지어도 임대료는 네. 못 올려? 네. 야. 그러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제 새삥 지을 이유가 없죠. 지을 이유가 없고 그 가치가 원래도 이 렌트 프리 그러니까 프리마켓에 있는 정상적인 시장 임대료 주택하고 이 규제를 받는 임대주택하고 가격이 한 뭐 절반 정도밖에 안 됐는데 예. 그 절반밖에 안 됐던 가격이 다시 이제 내려가는 거죠. 왜냐하면 수익률이 낮아지니까. 새삥 건물의 수익률이 낮아졌다는 거죠? 아니죠. 원래 렌트 규제를 받던 주택이 더 예. 강한 규제를 받으니까 아. 거기다 새 건물로 전환될 가능성이 더 낮아지니까 거기 가격이 떨어진다. 네네네. 아. 어디 매매 가격? 매매 가격이 떨어지는데 왜 그러냐면은 예. 집주인들이 여기를 이제 고쳐서 네. 새로운 임대자를 받더라도 예. 임대료를 높게 받을 수가 없잖아요. 아,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재건축이 잘 안 되는 아파트가 된 건 완전히 뜻이네. 똥값이지. 그렇다. 너도나도 팔고만 싶지, 그러니까. 그렇지. 그렇죠. 그리고 네. 규제가 강하니까 뭐 수익을 많이 올릴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팔고 싶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주택 렌트 규제를 받는 주택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알겠어요. 예, 이런 상황인데 예. 특히 이제 2021년 이후에 금리도 많이 뛰었고 이 미국에서 이제 이런 렌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대출을 받을 때 예전에는 보통 한 3%짜리로 예. 뭐 3년, 5년, 7년 이런 식으로 많이 빌리는데 예. 예전에 낮게 빌렸던 이제 그 대출이 이제 만기가 돌아오면서 이제 바꿔 갈아타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건물의 가치는 떨어져 있고 금리는 높아져 있고 하다 보니까 옛날에 예를 들어서 뭐 100억 원을 대출해 줬는데 예. 지금 주택 가치는 그때보다 더 낮아졌고 아. 금리는 훨씬 더 높아졌고 LTV가 안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LTV, DSR 다 안 나오니까 야. 옛날에 100억 원 대출해 줬던 건 지금 한 7, 80억밖에 안 되니까 예. 그거 안 되면 이제 디폴트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또 매물로 나오고 네, 또 뭐 경매로 그런 넘어가고. 상황이 계속 되다 이런 보니까 거서 빌딩 사면 싸겠네. 네. 예. 근데 여기가 이제 원래는 코로나 때 멀티 패밀리라는 이 주택 형태가 되게 인기를 끌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상업용 오피스나 이런 것들 막 재택근무나 이런 것 때문에 박살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예. 사람이 집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투자들도 엄청 많이 들어오고 그 과정에서 어디에 멀티 패밀리라는 이 임대주택에 투자들이 엄청 많이 들어왔거든요. 여기 보시면 멀티패밀리가 뭐예요? 빌라예요? 빌라? 이제 우리로 치면 제가 그걸 좀 생략했는데 네. 말씀 못 드렸는데 미국에 크게 보면 이제 단독 주택이 있고 예. 우리로 치면 이제 아파트 같은 콘도미니엄이라는 예. 주택이 예. 있고 예. 우리의 뭐 연립이나 다세대 같은 게 이제 멀티 패밀리인데 예. 그 멀티 패밀리 한 100만 채 정도가 이 임대료 규제 정책을 받고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그게 이제 뉴욕의 전체 주택이 한 360만 채 정도 되는데 예. 그중에 100만 채니까 상당한 규모죠. 나머지 네. 100만 채는 프리마켓에 있는 그러나 점점 더 그게 프리마켓에 있는 것들은 낡아갈 테니까 줄어들겠네요. 임대료 규제 정책을 받고 있는 것들이 낡아가죠. 네. 그래서 이제 뭔가 좀 수리를 해서 안 받고 있는 녀석들도 낡아가면 다시 받는 거죠? 임대료 규제를.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럼 한 번 새삥으로 만들면 그 건물은 100년이 돼도 임대료 규제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임대주택 재고가 점점 줄어들잖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네. 그렇죠. 규제받는 임대주택이 줄어들죠. 그렇죠. 규제받는 임대주택이 자꾸 줄으니까 이렇게 원래 그렇게 해서 20%를 넘기거나 혹은 이제 세입자가 자발적으로 나가거나 죽거나 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러나 모든 세입자가 동시에 나가야 바꾸지. 네. 그거를 중간중간 이 빠졌다고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다 나가야지. 다 나가야지 재건축을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재건축 우리의 개념으로는 재건축이지만 얘네들은 그냥 건물 외형은 놓고 나간 사람들 그 집을 이제 수리해서 방방마다 수리.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요.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비싼 시장 임대료를 받으면 되는데 그 길이 차단되면서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네. 미국의 지금 요즘 상업용 부동산이 가격이 떨어지는데 네. 이게 뉴욕의 경우에는 이런 임대료 상한제, 네. 일종의 임대료 상한제 같은 게 강하게 작용하면서 네. 가격이 더 떨어지고 있다. 그렇죠. 근데 뭐 이게 뭐 어떤 거가 먼저인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 뉴욕 여기 문제가 된 뉴욕 커뮤니티 뱅크 같은 경우에는 이 멀티패밀리 대출이 거의 뭐 전체 포트폴리오의 3분의 1 정도나 될 정도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빌라 대출. 네, 빌라 대출이.
근데 이제 이 빌라 대출이 이렇게 많았는데 이게 얼마 전까지는 꽤 효자 대출이었어요. 이 빌라 대출도 집주인 같은 경우에도 뭐 그 렌트비 상한 규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수익이 따박따박 들어오는 그런 물건이었거든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출도 잘 되고 대출 금리가 낮으면 사실 말이 될 수도 있겠어요. 네, 대출 금리 항상 대출도 잘 얼마 받고 정도의 임대료가 들어온다. 어느 정도 수입이 확정적이니까 은행 입장에서도 리스키한 게 아니고 이게 리스키하게 치면 상업용업이 훨씬 더 리스크하잖아요. 리스크가 그러나 크잖아요. 3년씩 5년씩밖에 안 빌려주는 이유는 네. 3년 후에는 더 낡고 5년 후에는 더 낡으면 그 다음부터는 세입자 안 들어올 수 있다. 네. 그러니 그때까지만 빌려줄게 라고 빌려주는 거겠죠. 뭐 내가 그거까지는 뭐 아니, 뭐 모르겠지만 그래서, 예. 그렇게 했는데 이 뉴욕 커뮤니티 뱅크 같은 경우에 이 멀티패밀리 과거엔 좀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약간 위험한 상품이 됐는데 너무 몰빵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런 바람에 은행도 흔들렸다. 네, 지금 은행도 흔들리고 있는데 예. 이걸 다른 한편에서는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사실은 그 뉴욕의 임대료 상한 정책이 상당히 이제 뭐 좌파 우파 간의 어떤 이념 갈등의 어떻게 보면 제일 이제 최전선에 있을 수 있는 문제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좌파나 이런 민주당 쪽에서는 그쪽 민주당 쪽에서는 이거 그 서민들의 주거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료 규제 정책을 더 강하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때 당시 아마 뉴욕 주지사 뉴욕 시장이 다 아마 민주당 쪽이어서 이렇게 2019년에 임대료 규제 정책을 강하게 폈는데 지금 봐봐라 이렇게 규제 정책을 강하게 펴다 보니까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도 막히고 그다음에 이런 어떤 부실 같은 것도 커지고 하다 보니 이걸 시장에 맡겨야 된다라는 그런 압력들이 되게 컸어요. 특히 이제 집주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그 렌트료 규제를 받는 그런 뭐 그 임대사업자들은 그 왜 정부에서 주정부에서 이걸 렌트 규제를 이렇게 강하게 하느냐 풀어라라고 계속 요구를 해 왔거든요. 이제 지금 월지 기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은행 그 뉴욕 커뮤니티 뱅크 같은 경우에는 한 섹터에 그렇게 몰빵 대출을 해주는 건 리스크 관리가 실패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금리, 그러니까 외부 변수인 금리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이 이제 영향을 미쳤는데 이 뉴욕주의 임대료 규제를 어떤 이 은행 부실의 주범으로 지목하는 거는 지금 상황을 좀 활용해서 그 뉴욕의 이제 임대료 규제 정책을 조금 비판하고 싶은 의도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뭐 분석도 하시는 분이 있고요. 월스트리트 저널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겠네요. 시장 경제의 철학을 갖고 있는 분들은 뭐 말도 안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할 수는. 야, 근데 그거 있겠네요. 그동안 막아놨다가 한꺼번에 풀면 급등할 텐데 그런 것도 걱정은 될 것 같아요. 네, 말이 안 되는 정책이긴 한데. 근데 사실 그게 계속 이제 압력으로 작용했던 게 어떤 거였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공실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그러니까 그 예전에는 공실이 몇 년 이상 지속되고 세입자가 안 구해지면 그걸 업그레이드해서 20% 높게 받게끔 해준다는 정책이 있었는데 그게 사라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이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도 공실로 해놓고 버티면 만약 여기 공실이 돼서 공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내가 재건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뉴욕의 생기니까. 어떤 그 임대 시장의 혼란은 더 커지고 프리마켓에 있는 렌트비는 더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임대료 규제 정책에 대한 반발 혹은 뭐 그런 것들이 더 폭발할 수 있고 자해 전략인데 자해 전략. 그렇다고 내 건물만 공실을 만들어요? 공실로 세상을 개혁하려고? 아니 공실로 두다 보면 언젠가 그렇게 이제 20% 이상 그런 보너스 정책이 다시 부활할 우리 종부세가 정권마다 이제 달라지는 것처럼 여기도 임대료 규제가 어느 순간 좀 풀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일부러 공실로 두는 곳들도 꽤 있다고 해요. 이건 뭐 이건 그 현지에서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일부러 공실로 두면 얻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제도가 너희는 공실 기간이 길어지니까 지금은 제도가 잠깐 없어졌지만 너희는 공실 기니까 재건축 해야 되겠네. 공실 기간 채우면서 안 사기. 네, 맞습니다. 마치 무주택 기간 유지하면서 집 안 사고서 청약담수 높이는 거랑 똑같은 전략이군요. 정권이 바뀌면 분명 이거 살아날 거야 하고 시간을 버티고 있다. 그때 공실 기간이 짧으면 또 안 해줄 테니. 그러니까 왜냐면 그 전에 예외도 아마 그런 식으로 도입된 것 같은데 아이고.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 요번에 처음 알았는데 그 자본주의의 심장인 뉴욕이 이렇게 강한 렌트료 규제를 받는 건지 처음 알았습니다. 세상에. 그러나 또 이제 보통 2%가 이런 거 하면 또 반대로 얘기하지만 또 이제 반대로 말씀드리면 반대로 또 말씀드리자면 이런 규제를 이제 안 하면
너도 나도 다 이제 리모델링하고 월세를 많이 받게 하겠죠. 네. 그러면 주거 환경은 매우 좋아질 겁니다. 네. 그러나 가격도 매우 뛸 것 가격이 같은데? 뛰겠죠. 예. 뉴욕이라고 하는 시만 이 세상에 뉴욕시만 존재하면 가격이 안 뛰어요. 왜냐면 어차피 있는 수요와 공급이 일정하니까 공실로 들 거야. 그러나 이게 좋아지면 옆 동네에서도 와서 다 살고 하다 보면 뉴욕의 빈민들은 살 곳이 없어집니다. 그러니 뉴욕에서 그래도 빈민들이 있어야 햄버거 가게에 청소하는 아저씨도 있고 그렇지. 빈민들이 다 밖으로 나가면 뉴욕시에 허드렛 일은 누가 해? 라고 생각하면 일부러라도 낡고 지저분한 집들을 남겨놔야 그래도 아유 나는 부자인데 저기선 못 살아라고 해서 멀리 가서 살고 빈민들은 거기 가서 살면서 낮은 임대료를 물론 이제 삶의 질은 꽝이 되지만 그렇게 해야 이제 그 사회가 돌아가지. 다들 재건축할 수 있게 해주면 서울도 너도 나도 다 재건축을 하잖아요. 할 수는 있을 텐데 그러면 서울에는 중산층 이상의 고소득층만 사는 도시가 될 거예요. 아 여기는 지금 얘기하는 이거는요 그렇게 빈민층 사는 건물도 아니고 나름대로 그럴듯합니다. 나름대로 그럴듯하긴 참고로 해. 멀티패밀리 이 규제를 받는 멀티패밀리의 월 임대료가 한 186만 원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뉴욕 측은 엄청 싼 거죠. 엄청 싼 거죠. 건데. 네. 규제를 안 받는 프리마켓에 있는 멀티패밀리 같은 경우에는 평균 1,800달러니까 뭐 230만 원 정도 되고. 그렇게밖에 차이 안 나요? 아 이게 근데 평균인데 보통 2배 정도 차이 난다고 해요. 보통은 2배 차이 나고 그러니까 막 100년씩 된 그런 건물들이거든요. 네. 다. 그리고 근데 또 이게 뭐 언제 있어. 입주했느냐에 따라서 뭐 비슷한 건물인데 연식 다르니까. 차이에 따라서 뭐 다른 그런 경우도 생기고 하거든요. 이게 뭐 규제에 따른 뭐 차이인데 네. 뭐 뉴욕은 거의 1920년대부터 이런 이제 임대료 규제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워낙에 뉴욕이 비싸서 그럴지도 모릅니다. 네, 왜냐하면 너무 비싸니까 그게 그냥 두면 말씀하신 대로 진짜 이게 살 수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니까. 살 수가 없겠죠. 지금 그 뉴욕의 어디죠? 그 맨하탄 같은 데는 제가 듣기로 월 평균 임대료가 5,000달러 이상일 불?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는 700만 원? 뭐 그런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 그런데 이제 저 믹스해서 살아야 부자들이 불편하지 않으니까. 네. 아니 도대체 파출부를 구할 수가 없어. 파출부가 뉴욕에 들어오려면 3시간 걸리고 그러니까. 그럼요. 그러면 안 되니까 일부러 슬럼가도 남겨놓고. 맞습니다. 일부러 조금 낡은 집도 있어야. 규제도 하면서. 그러니까 다만 규제를 해서 그렇게 가격을 낮추면 그 집의 환경은 악화되는 거예요. 악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임대료 규제를 합시다라고 한다면 그래 그럼 나쁘고 싼 집으로 만들어 줄게. 그렇게 만들어 줘라라는 뜻이지. 그냥 괜찮은 좋고 싼 집인데 집이 임대료를 규제해서 할 누구나 수는 다 없다. 좋은 집에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 그건 없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시장의 시장 물가 상승이 뭐 5%면 3% 정도밖에 안 그러니까 상한선을 두긴 하는데 예. 대신 집주인한테 뭐 세제 혜택이라든지 뭐 이런 걸 주죠. 그런 걸 주고. 네. 그거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적으로 조금 더 예. 어디든지 참 이 임대 정책이 네. 고민인 모양이네. 그래도 뉴욕은 정권 바뀌어도 임대사업자 혜택 안 뺐죠. 우리나라는 정권 바뀌면 임대사업자 혜택 준 거 다 뺐고 소급 적용한다고 하고 소급에는 부진정 소급과 진정 소급이 있다는 얘기를 전 국민 대상으로 강의를 하려고 하니 문제입니다라는 생각도 뭐 일부에서는 하는 것 같고 저는 뭐 동의는 안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뉴욕까지 진출한 장순홍 기자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